근데 보면 그냥 노는 거는 그냥 부지런히 노는 거만 부지런히 그냥. 한 시간도 안 빼고. 22페이지에 그 급부의 금전적 가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이 먼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채권법은 재산법이고 채권은 분명히 재산권입니다. 그죠? 이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채권법은 재산법이고 채권은 분명히 이게 재산권이라고. 그러면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되죠. 원칙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채권법이 재산법이라고 하면서 채권이 재산권이라고 하면서 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도 된다? 이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원래 그 기본적 의미에 따르면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왜 재산적 가치가 없어도 되냐고 말하냐. 이것이 논점입니다. 채권법 이꼬르 재산법. 채권 이꼬르 재산권.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왜 재산적 가치? 재산적 가치를 금전적 가치라고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재산적 가치는 금전으로 평가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 373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채권이 재산권이라면서. 금전적 가치가 없어도 된다 이거요? 뭔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모순되지 않다는 걸 밝히는 게 해석의 임무입니다. 이 단초는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 이것이 가능한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죠. 가능할 수 있는 경우가. 그게 어떠한 경우죠?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채권은 재산권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의 객체 내용 대상 목적인 급부도 당연히 그렇다면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떤 때 재산적 가치가 없어도 되냐 하면, 뭐 이런 말을 알려줄까? 쉽게 그냥. 이거는 정확하게는 재산적 가치, 또는 금전적, 같은 말로 금전적 가치라는 것이 언제 있어야 되냐의 문제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어야 되냐? 마지막에 있으면 되냐? 그 문제라고. 다르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산적 가치, 금전적 가치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뜻이라고 원래는 이 말 뜻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더 빠르죠. 여러분 이해하는 게 더 빠르죠. 그러면. 그래갖고 어떤 급부가 처음에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데 물론 처음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무 문제도 안 생겨. 딱 맞으니까 그냥 원래도. 그런데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원래도 채권법은 전부 나중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도. 여러분 물권법에서 저런 거 떠오릅니까? 물권법의 객체는 현재 존재하는 물건이어야 돼요. 그냥 물건도 아니고 뭐죠? 특정한 물건이 된다고 배웠죠. 물권법의 객체가 되는 물건은 현재 존재하는, 이걸 줄이면 현존하는이죠. 현존하는 특정물이어야 됩니다. 근데 채권법의 객체인 물건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행기까지 현존하는 특정물이기만 하면 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거 똑같은 구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산적, 금전적 가치가 없다가 나중에 있게 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나중에 있게 돼. 나중에 있게 돼야 되죠. 처음에는 없더라도 나중에 있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말할 때는 그건. 여러분이 394조를 보면 390조를 보고 394조를 보게 되면 우리 민법상 모든 채무 또는 채권은
궁극적으로는 돈으로 배상하게 돼 있어요. 390조와 394조를 종합해서 읽으면. 그죠? 궁극적으로는 돈으로 배상하게 돼 있다고. 금전으로 배상하려면 금전적 가치가 있든지 말든지 간에 금전적으로 가치를 부여해야 되죠. 금전으로 배상을 해야 되니까 우선. 없는 거라도 금전적 가치가 없던 거라도 결국 나중에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390조에 써 있는 것처럼 채무의 내용의 조천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 394조에 의해서 금전으로 배상을 해야 돼. 금전으로 배상을 하려면 금전으로 환산을 해야 되죠. 금전으로 환산이 안 되면 어떻게 금전으로 배상을 해? 그래서 어떤 것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394조에서 금전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금전으로 배상하려면 금전으로 환산을 해야 돼요. 금전적 가치가 없던 거라도. 궁극적으로는 금전으로 환산이 됩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금전적 가치가 없던 거라도 금전으로 환산을 하게 돼 있다고 무조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전적 가치가 없던 거라도 궁극적으로는 금전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373조는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73조는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금전적 가치가 처음부터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그 23페이지 괄호 C와 괄호 D를 종합해 읽으세요. 지금 그 말이죠. 23페이지 괄호 C번과 괄호 D번을 빨리 읽어보라고. 지금 강의한 내용이죠. 결국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전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90조와 394조에 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걸 알고 나면 373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금전적 가치가 없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죠. 결국은 나중에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로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왜냐면 나중에는 저절로 금전으로 환산할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이 괄호 5번의 제목이 정확하게 뭐죠? 최종적으로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금전적 가치가. 최종적으로면. 근데 그건 염려가 없어요. 왜냐면 394조에 금전 배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그래서 금전적 가치가 없어도 된다고 373조에 써놨다는 거예요. 373조는 그러니까 뭐를 전제로 하는 조문이에요? 394조를. 알겠어요? 394조를 전제로 하는 조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말이 안 된다고? 채권이 재산권이어야 된다며. 우리 총칙 때부터 배운 게 그거죠. 채권은 재산권이다. 채권법은 재산법이다. 그러면 채권의 내용인 급부도 재산권이 재산적인 것이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법률행위 유효요건하고 급부의 요건하고 다른 거죠. 적어도 나중에는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래서 아까 어떤 공식이 적용된다고요? 급부의 요건 이꼴은 뭐예요? 법률행위 유효요건 플러스 최종적인 금전적 가치. 알겠습니까? 아까 20페이지 왼쪽에 썼던 거 있죠. 그러니까 몇 페이지야 지금? 23페이지까지 하고 싶은 말이 뭐죠? 급부의 요건 이꼬르 법률행위 유효요건 플러스 최종적인 금전적 가치. 이 4페이지에 걸친 문장을 한 줄의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한 줄의 공식. 한 줄의 공식을 여러분 좋아하죠. 4페이지의 글보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좋아하려면 어떤 전제 요건을 갖춰야 돼요? 법률행위 유효요건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그 모르는 사람은 법률행위 유효요건이 또 뭘까, 이거?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내가 시간마다 뭘 외우라고 그러면 내가 외우라고 도대체 몇 번이나 말을 합니까? 몇 가지나 돼? 그게 20개나 됩니까? 안 되잖아, 지금까지. 그것도 안 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행태를 우리가 빗대서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뭐가 있죠? 털도 안 뽑고 닭을 먹어 치운다, 이거야. 급해가지고. 털은 뽑아요. 얹혀, 잘못하면. 얹힌다고. 요새 그리고 닭을 아예 먹지 말라고 그러죠. 잘못하면 죽으니까. 저게 근데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재앙이 닥칠지 몰라요. 근데 저거에는 틀림없이 뭐 음모가 있어. 뭔가 모르지만. 닭을 야생으로 기르면서 함께 사는 버릇이 아시아 전역에는 수만 년 전부터입니다. 근데 저게 왜 갑자기 요즘 와서 사람이 죽냐 이거야. 기분 나쁘게. 내가 지난 구정 때 그래갖고 깊은 고뇌 끝에 하노이 앞에 그 할롱베이를 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광적인 여행가로 하여금 여행을 포기하게 만드는 저 이유가 뭐냐 이거야.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뉴스에 가만 생각하면서 거기서 큰일 날 뻔했어. 나 같은 사람이 이제 거기서 조리독감이 옮아가지고 잠복 거기 갔다 오면 바로 강의하죠. 잠복기에 있는 상태에서 막 강의한다 이게. 오래 알았습니다. 학생들이 왕창 옮아가지고 또 퍼뜨리고 다니죠 이게. 그래 갑자기 서울 한가운데서 그냥 수백만 명이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강사 안 했으면 갔어요. 나의 사고방식은 평소에 그거야. 팔자가 죽은 팔자면 할롱베이 안 가도 죽어요 원래. 뭐 가서 죽으나 뭐 안 가서 죽으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같이 또 동의의 천족에 속하는 사람들은 병균 따위가 침입하지 못합니다. 내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거기 이해가 되냐고. 그래서 이제 CD번만 이해하면 전체 윤곽은 했는데 객관식에 이런 것만 나오냐? 아니에요. AB번도 나와. 그걸 먼저 이해하고 22페이지 괄호 AB번을 보자. 가액을 근전으로 산정하느냐 안 하는 거에 두 가지 의미. 그 두 가지 의미가 제목이죠. 두 번째 줄에 두 가지 의미에 빨간 걸로 네모쳐. 두 가지 의미. 그리고 번호 매겨야 될 거야. 번호. 두 가지 의미를 잘 보면 여러분이 대개념을 공부했는가를 체크하는 중이죠. 두 번째 줄 첫째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세 번째 줄에는 묘하게 말을 바꿔놨어요. 원래 이 채권자에게라고 돼 있는데 채권자에게. 응? 채권자에게. 원래는 이게 일반적으로의 반대말에 속하는 거죠. 근데 왜 채권자에게라고 써놨냐 이거 이상하게. 일반적으로 반대말이 뭐예요? 개별적으로. 그죠? 개별적으로. 근데 개별적이라고 못 쓴 이유가 뭐 같아요? 채무자는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내죠.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출제 어떻게 하는지 알죠. 갑자기 채무자라고 바꿔놓는 거야 지문에다가 그걸. 채무자라고. 거기다 빨간 걸로 써놔요. 채무자는 이렇게 이꼴 아니라는 말 있죠 이거. 그 밑에다 빨간 줄 치고 이렇게 써놓으라고. 채무자는 아님. 응? 세 번째 줄에. 이런 걸 알아야 왜 그걸 시험에 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채무자가 아닌 걸 아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채권자만 포함되는 거 아는가.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일반적이든 채권자에게든 다 포함한다. 다 아닌 거 아니면 아닌 거고 다 가치가 있는 거면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럼 괄호 B번은 뭐야? 괄호 B번. 괄호 B번은 말이에요. 이게 또 다른 373조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도 법률적 의무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도 법률적 의무로 할 수 있다. 의무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채권법이 재산법이고 채권이 재산권이면 반드시 그 내용이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아주 유명한 케이스가 맨 밑에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부터 녹색으로 네모치세요. 예컨대 다음부터 불교도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약속해 하였다면 그 두 줄 있죠. 거기 녹색으로 네모치라고. 그게 케이스로 나오죠. 이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불교도가 사원에 토지를 기부하면서 여기까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죠. 토지 기부는 출연행위 아니야. 그런데 그 다음에 게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원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조상의 영혼의 명복을 기도하도록 약속해야 하는 이 부분이 있죠. 이건 재산적 가치가 없죠. 이거를 법률적 의무로 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응? 여기서 중요한 건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적 가치 없는 걸 법률적 구속을 받는 의무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알아야 돼. 아니, 절에서 기도해주고 안 해주는 거를 법률적 구속을 받게 하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안 해주면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 법률적 구속을 줄 수, 그걸 빨간걸 네모치세요. 법률적 구속을 줄 수, 그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거예요. 맨 밑에 줄에. 그리고 밑에 이 꼴에다 뭘 치죠? 빨간걸 네모친 다음에 옆으로 빼가지고 이 꼴은 뭐예요? 법률적 구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법률적인 의무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그건 못하는 거야. 강제집행이나 손해배상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알겠죠? 그 다음 페이지 첫째 문단까지 싹 읽어봐요. A법은 내용이겠습니다. A법은 뭐죠? 판단의 기준인 주체. 이렇게 쓰세요, 제목을. 괄호 A번은. 판단의 기준인 주체. 누구누구가 포함돼요? 일반인, 채권자만. 판단의 기준인 주체. 괄호 B번은 제목이 뭐예요? 괄호 B번. 법적인 의무로 할 수 있는가? 재산적 가치 없는 급부를. CD번은 뭐였어요? 373조의 입법 취지입니다. 인정 이유 이런 거. 알겠어요? 괄호 CD번 합쳐서. 373조는 왜 가능하다고 했어요? 394조 때문에. 간결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373조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단의 재산적, 금전적 가치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는 판단 기준 주체가 누구예요? 일반인과 채권자. 법적인 의무를 할 수 있어요? 있어요. 373조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인정 취지는 394조 때문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간결하게만 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고 나면 복습을 철저히 해서 지금 말한 이 간결한 내용만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서 매일 373조를 노려보는 거야. 더 나올 거 없나. 그러나 이 모든 거의 기초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죠? 괄호 5번 옆에 써야 되는 게 뭐예요? 괄호 5번 옆에 써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채권은 재산권이므로 채권의 목적인 급부도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괄호 5번 옆에 쓸 게 뭐예요? 원칙적으로 채권은 재산권이므로 채권의 목적인 급부도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373조는 없어도 된다고 써놨냐? 394조 때문에. 그 얘기야 지금. 이 얘기는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얘기 자체는. 그 다음에 이제 급부의 종류가 나와. 우리가 급부의 의, 급부의 요건을 배웠죠? 급부의 종류. 급부의 종류는 여기 나와 있는 구별은 곽윤 선생님 참 절묘한데
채권의 종류하고 일치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참고3 옆에 써놔요. 채권의 종류하고 일치한다고. 여러분,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거기 괄호 1번, 그 다음 페이지 괄호 2, 괄호 3, 괄호 4, 괄호 5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별개라고 생각하는 그런 돌 대가리 같은, 이 책을 읽을 때는 면밀하게 구조를 먼저 읽어요. 구조. 구조. 그리고 여러분이 뭘 내가 말하려고 하냐면, 괄호 2번의 첫 줄을 먼저 보자고. 괄호 2번의 첫 줄. 이것은 자기 급부를, 그러니까 이 앞에 이 괄호 1번에 뭐예요? 자기 부자기 급부가 있죠? 자기 부자기가. 그죠? 여러분이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게, 급부의 종류를 말하라고 한다. 그러면 급부가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타인의 행위라고 그랬죠. 행위? 행위하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곽윤식 선생님이 이게 놀라운 학자라서 이걸 알아낸 게 아니고, 그냥 원리에 따라 찾아낸 거예요. 급부가 뭐냐? 행위 아냐, 이거. 행위에서 먼저 떠올리라고 임영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 곽윤식 선생님 때 내가 선생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자귀와 부자기. 그래서 맨 처음에 자귀와 부자기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괄호 2번 있죠. 주는 급부, 하는 급부. 이거는 이거에 관한 구별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를 다시 구별한 거죠. 이거를. 그렇잖아요. 주는 급부, 하는 급부. 이거를 채무 쪽에서 이렇게 표현하답니다. 수단 채무, 인도 채무. 이게 하는 건 뭐예요? 과정에 관한 거죠. 그런데 또 여러분이 괄호 3번을 봐보자고. 괄호 3번 첫째 줄에 뭐가 나오죠? 이건 주는 급부에서만 구별하는 거야, 이건. 괄호 3번은. 그죠? 딱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괄호 4번 이하는 딴 거고, 괄호 3번까지는 연결된 거야, 이게. 특정물 급부, 불특정물 급부.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 먼저. 무대뽀로 그냥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거죠. 세 번째 분류까지는. 지금 보면 그렇잖아.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구별들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실익이라고, 실익. 이거 뭐라고 구별하나, 이거? 실익. 그러면 자기급부, 부자기급부의 실익은 뭐죠? 여러분이 구별 나오면 그 문단 자체에서 실익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빨간 줄 쳐가지고. 공부하기 되게 쉬워, 이거. 분류는 어떻게 했어요? 급부가 행위인데 행위는 자기하고 부자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잘 찰 수 있어요. 여러분, 1, 2, 3의 실익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뭐죠? 괄호 1, 2, 3의 실익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고. 강제이행 아니야, 이제 보니까. 강제이행의 방법과 장소. 강제이행. 시험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거 나올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괄호 4번하고 5번을 비교해봐. 거기 실익은 뭐예요? 강제이행 안 들어가, 이거. 안 들어간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 괄호 1, 2, 3은 뭐죠? 강제이행에 따른 분류입니다. 제목 자체가. 강제이행. 딴 거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말뜻만 알면 돼요. 말뜻만. 이 훌륭한 책은 뭐가 좋으냐면 말이에요. 이게 뭐 딱 맞게 써 있어,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시리. 응? 딱 맞게 써 있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101페이지부터 괄호 1, 2, 3을 읽어봐. 거기서 지금 배운 게 나오나? 거기 나와야 되죠? 거기 안 나오면 거짓말 아니야, 이거. 강제이행에서 뭐 차이가 나야 되는데. 내가 몇 페이지라고 했어, 지금?
101페이지. 괄호 1, 2, 3. 그 다음 페이지까지. 거기서 뭐 하는 채무, 주는 채무, 자기 채무 이런 거 있죠. 뭐 인도 채무 이런 거. 그 나오는 데를 찾아봐 빨리빨리. 과연 그렇게 쓸모가 있나 이게.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 있어요 실익이? 뭔 채무 뭔 채무? 어? 조금 전에 내가 이런 말을 먼저 했죠. 급부의 종류가 채권의 종류, 채무의 종류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걸 모르면은 101페이지 1, 2, 3을 읽어도 모르잖아 이거. 무슨 급부가 안 나오니까 이상하게. 알겠습니까? 거기 간접강제, 아니 간접강제 아니라 강제이행의 방법에 뭐 차이가 있죠. 부작위 채무 뭐 이런 거. 거기 부작위 하는 주는 이런 거 다음에 묻는 채무를 급부로 바꾸면 돼 전부 다. 내가 그래서 미리 같은 거라고 제가 같은 거라고. 급부의 종류는 채무의 종류하고 같은 거라니까. 왜냐하면 채무나 채권의 내용이 급부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23페이지로 돌아와서 이 괄호 1, 2, 3은 뭐 어디를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101페이지 1, 2, 3. 그 써놔요. 구별 실익이 옆에다가. 강제이행의 방법 이런 거에다가 빨아주시든가 해서 여러분이 알아듣기 좋게 스스로 공부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괄호 3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죠. 특정물, 불특정물. 특정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걸 특정됐다고 한다니까. 특정.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총칙 때부터 강조했잖아. 내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뭐라고 그랬어요? 작업할 때도 나는 너를 특정해. 라든지 특정하고파. 이렇게 말하라니까. 특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하고 비슷한 키, 비슷한 몸무게, 비슷한 돈, 비슷한 주머니, 비슷한 핸드폰, 비슷한 학력, 뭐 비슷한 가정환경. 이런 게 전 세계에 널려 있어. 그죠? 사실은. 더 좋은 사람도 많고. 그러나 나에게는 온 천하에 너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라니까. 특정한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강력한 말이죠. 훨씬 강력하다고. 물론 이제 상대방이 근데 어쩌면 좋아. 나에게는 네가 종류물에 불과해. 이건 답답한 사건이죠. 답답한 사건이야 이거.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강제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총칙 1페이지에 나오는 윤리규범의 특징입니다. 국가 권력으로 강제할 수 없다니까. 그 경우는. 그런 거에 좌절 많이 당한 사람은 혹시 이런 망상을 하게 되죠. 민법에다 조문을 하나 집어넣을까? 작업에서의 특정에는 본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사건입니다. 어려운 사건. 그런데 실제로 인류는 그쪽으로 진화하고 있죠. 최근에 나오는 그 SF 소설들의 그 경향을 보면은 모든 것을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중앙 집권적인 어떤 명령에 의해서 세계를 구성하려고 애를 쓴 놈들이 있다. 가끔하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한 50년 뒤엔 몰라요. 모른다고.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 그 특정이라는 말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두고 이 특정물 급부, 불특정물 급부가 별표를 3개 해놓고 이 가장 중요한 구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런 급부의 종류 분류 끝나자마자 25페이지 7번 테마의 제목이 뭐야? 특정물 채권부터 나온다니까. 특정물 채권, 불특정물 채권. 다른 뭐 가분 채권 이런 거 안 나와 이상하게. 이게 제일 중요한 구분이라고. 알겠어요? 특정물 급부, 불특정물 급부 또는 특정물 채무, 불특정물 급부는 채권의 종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봤지만 강제이행 방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 1, 2, 3이 다. 그럼 가분 급부, 불가분 급부는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오는데 밑에서 3번째 줄에 이 밑에서 4번째 줄, 3번째 줄에 불가분 급부는 어떤 점이 틀려요? 일부 이행, 일부 불가능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메모리펜 칠해야 되죠. 확 띄게. 불가분 급부나 불가분 채무의 특징이 뭐예요?
일부 어쩌구가 발생하지 않아요. 쪼갤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시적, 계속적, 획기적. 이 별표 5개 하고 반드시 시험에 나오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런 걸 생각해봐. 아직까지의 문명은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여러분 이런 거 압니까? 수돗물과 요구르트의 또는 우유의 아주 그 미묘한 관계.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걸. 수돗물과 우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수돗물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수돗물을 만약에 공급하는데 공급에 있어서 매 가정마다 하루에 20리터씩 배급한다. 이게 짜증나는 사건이죠. 그죠? 이게 어떤 집은 더 많이 쓸 일도 있죠. 어떤 사람 이상이 열이 많이 나, 몸에. 하루에 2번씩 샤워해야 돼. 어떤 사람은 씻는 걸 되게 싫어해. 샤워 안 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어떤 사람은 쌀을 4번 씻어야 직성이 풀려. 어떤 사람은 쌀을 안 씻어, 그냥. 그냥 전기밥솥 때려놓고 그냥 삶어. 그러니까 이 집집마다 다르다고, 이게. 그러니까 수돗물을 무조건 한 집에 20리터 준다는 건 짜증나는 사건이야.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거는 그냥 참고 있죠. 우유는 공급할 때 어떻게 하죠? 매일 뭐 한 통씩 이렇게 하죠. 우유를 갖다가 수도 파이프를 설치한 다음에 우유 파이프 먹는 대로 계산한다. 이게 아직 안 되잖아, 이게. 요구르트를 뭐 그렇게 하려면 수도 파이프가 몇 개 있어야 돼? 한 30개 돼야 되죠, 집집마다. 그 팻말 다 붙여야 되죠. 물, 우유, 요구르트. 요즘 해야 되나? 주스, 코카콜라. 그러니까 먹는 대로 메타기에 나온 대로 계산한다? 그런 거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훗날 할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진화하고 있죠. 뭐든지 필요한다. 수돗물도 원래는 어떻게 없던 거죠, 원래. 원래 기사 쓰는 거야. 뭐 하루에 뭐 세 양동이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써요? 무제한 쓰는 만큼 돈 낸다 이거예요. 쓰는 만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공급하는 방식이 수돗물은 어때요? 부정량을 공급하게 돼 있죠. 일정량이 아니라니까. 부정량으로 공급한다고. 우유, 요구르트, 신문은 아직까지는 신문을 여러분 보면 그래서 그런 개그가 가능한 거죠. 보통 집에 신문이 하나밖에 안 가죠. 식구가 많아도 아직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살면 이게 피곤한 일이 발생해요. 가장 그 중에서 가장 피곤한 일이 뭐예요? 젊은이에게 피곤한 일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변비 환자야. 아침에 화장실에 신문 들고 가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근데 아버지까지 변비면 이건 못 보고 가는 거죠, 결국 신문은. 인터넷으로 보고 가야 되죠. 급하면. 아버지까지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출근 시간 오버한다. 응? 근데 저것은 아직도 우유, 요구르트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정량을 공급하게 돼 있죠, 매일. 그렇잖아요. 우유 배달원 아줌마, 요구르트 배달원 아줌마가 매일매일 물어보고 파는 게 아니죠. 오늘 몇 개 필요하세요? 5개요? 여기 있어요. 오늘은 몇 개, 오늘은 기분 나빠서 안 먹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그냥 일정량을 계속 배달하게 돼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매일 반복적으로 일정량을 반복하는 거를 우리가 통칭 얘기할 때 획기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같은 일을 획기적. 이거는 획기적이 아니죠. 이거 얼마 쓸지 몰라. 아무도 몰라. 써봐야 하는 거야, 이건. 끝에 가서 봐야. 이걸 계속적이라고 그래요. 응? 알겠어요? 계속적과 획기적 구별됩니까? 이거를 구별하기 좋은 유명한 임영호의 그 격언이 있죠. 법 격언. 일부 요구르트 아줌마는 획기적 급부를 계속적 급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주로 언제 그런 짓을 합니까? 추석 때나 설날 그러죠. 공휴일 끼는 날. 어떤 날 보면 말이에요. 요거트 통에 10개가 들어있어요. 한 개씩밖에 안 집어넣거든. 5개나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 핏대한 전화라고 물어봐요. 아니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추석 때 고향에 가기 때문에 일단 거다 퍼버 놓을 테니까 알아서 드세요. 매달 배달하기 싫으니까. 그죠?
신문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열받죠. 신문을.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쉬어 갔다 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걸 그냥 7번 보세요. 그러니까 회기적 급부와 계속적 급부는 구별시득이 있는 거예요. 저걸 엇갈려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효성이 상실돼 버려요. 회기적 급부는 반드시 회기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적 급부는 또 회기적으로 하면 안 되죠.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하루에 20리터 스피커 안 나오는 거.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점차 세상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틀림없이 얼마 있으면 할 일 없으면 나오니까 플라스틱으로 파이프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달아놓고 우유 퍼먹자. 우유는 요새 몸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뭐 요구르트나 이런 거 오래 살자 이래가지고 전 국민 요구르트 때려 먹기. 노래도 나올 거야. 틀자 꼭지. 막 소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막 목욕하자고 그래, 목욕하자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우유를 엄청나게 버립니다, 지금. 생우유를. 왜냐하면 그걸 가루로 만드는 저장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만들었어야 되죠. 보존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사태 대비해야 되죠. 또, 만약에 사태 대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간다나 에티오피아 또는 이라크나 이란 같이 어린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고 한 나라에 좀 선물해도 되죠. 버리느니. 오염시켜서 버리는 이걸 가루우유 만들어서 주면 될 거 아니야, 가서. 버린다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오염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우유는 왜 이게 아주 비극적인 물건이냐면, 거기 기름기가 많죠. 토양 완전히 거덜나버립니다. 이 우유 먹는다고 소 키우는 게 이게 좋은 거 같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소의 배설물이 이게 또 엄청 오염을 시키죠. 여러분, 여기 뭐, 경기도 일원에 가보면, 소 키우는 농장 하나 있으면 그 일대는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사람이. 여름에 파리도 많이 끼고, 막, 모기도 많이 생기고 이상하게. 살 수가 없다니까. 그건 뭐, 이렇게 우유를 먹자고 날뛰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또 뭐 합니까? 요즘 또 갑자기 모유를 먹인다고 설정 이상하게. 우리 동의족은 원래부터 모유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동안 막 우유 가지고 돈 벌려고 막 우유 먹자고 설치더니 또 갑자기 모유를 먹여야 된다고 설친다고 이상하게. 모든 것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죠, 지금. 모든 것을. 그런 농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뭘 정확하게 알고 꿀뚝하게 살아야지. 그냥 누가 떠들면 그냥 그리 쏠려갔다가 이쪽으로 떠들면 이쪽으로 쏠려갔다가. 그 노예 같은 삶이죠.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회기적, 계속적이란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25페이지 첫째 문단에서 깨알 글씨들을 확인해가지고 깨알 글씨들의 메모리 펜치래요. 깨알 글씨에 예 든 거 있죠? 거기다 전부 메모리 펜치. 시험에 그게 내죠, 그걸. 오히려 깨알 글씨를 기억하라고 암기하고 싶으면, 그 예들을 잘 읽어봐. 요구르트 신문 뭐 이런 거 나오죠? 수돗물, 가스 이런 거 나오잖아. 가스를 하루에 30리터밖에 공부를 안 한다. 얼마나 답답해, 그거. 전기는 한 집에 뭐 하루에 1kW밖에 공부를 안 한다? 이게 숨 넘어가서 못 살아, 이거. 그럼 낭비도 많죠, 또. 안 쓰는 사람은 그 뭐냐 말이야, 그럼. 회기적, 계속적 알겠어요? 계속적은 뭐예요? 부정량이 특징입니다. 부정량. 부정량. 정해지지 않은 양. 회기적의 특징은 뭐예요? 일정량. 계속 주는 건 양쪽 다 똑같으죠? 계속 주는 건.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곽일희 선생님, 거기 썼는 가서는 모르겠어, 이번 책에는. 선생님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언제까지 내가 얘기해 줘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제. 지겨워 아주. 어떤 것이 이렇게 구별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올 말이 정해져 있다니까? 이게 밀접해요. 밀접해. 밀접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은 죽어, 같이. 근데 같이 죽는 거 말고 딴 것도 있어요. 같이 취급한다. 이것도 있다고. 같이 취급한다. 알겠습니까? 이 회기적과 계속적은 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회기적의 성질을 계속적의 일정이라고 봅니다. 통설은 그래서. 같은 거니까. 왜? 계속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첫째 문단 잘 읽어봐. 그런 내용이 있나? 양쪽을 같이 취급한다니까? 왜? 계속적으로 하는 건 똑같으니까.
같이 취급하면 거기서 같이 취급하는 내용이 뭐죠? 어? 뭐예요? 신의 측과 사정 변경에, 신의 측과 사정 변경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해도 되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다 포함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뒤에 걸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복잡한 거. 사정 변경의 원칙이 신의 측의 네 가지 기능 중에 하나죠, 원래도. 그 사정 변경의 원칙이 지배한다. 강하게. 알겠습니까? 같이 취급하니까. 여러분 빵 사 먹는 건 계속적이 아니죠. 슈퍼 가서 한 번 사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건 거기 써 있죠. 일시적 또는 일회적. 일정량이냐 부정량이냐만 차이 있고 뭐가 같아요? 계속적으로 급부한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거 나중에 채권 강론에서 무지 말썽 일으킵니다. 이거 모르면 지금. 응? 이거 사실 실익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예약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약에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여기 있는 건 아주 사정 변경 원칙 강하게 적용된다.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을 보면 여기까지는 급부의 종류까지 배웠고 이제 민법은 급부라 하여 또는 채권의 목적이라 하여 5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5가지를 규정했는데 이건 공통한 규정이다. 이런 말 보이죠? 그리고 빼먹은 게 임의 채권이다. 그래서 이 선택 채권하고 같이 설명한다. 그런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6가지에서 4가지는 채권의 목적물에 따른 구별이고 2가지는 채권의 목적에 따른 구별이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5가지 나와 있고 1가지 플러스 돼 있죠. 로마자 4번에 거기서 선택 채권하고 임의 채권을 묶어요. 묶어. 동아줄로 꼭꼭 묶어. 그래서 옆으로 빼가지고 채권의 목적에 따른 구별 이렇게 쓰세요. 묶어서 바깥으로 빼가지고 채권의 목적에 따른 구별입니다. 그 2가지는. 나머지 4가지는 묶어. 묶어요 일단. 나머지 4개는 뭐예요? 채권의 목적물에 따른 구별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선택 채권하고 임의 채권은 뭐에 따른 구별이에요? 채권의 목적에 따른 구별이야. 나머지 4개는 채권의 목적이 아니고 채권의 목적물에 따른 구별이야. 그걸 확연히 알아야 됩니다. 예컨대 특정물이 채권의 목적물에 따른 구별이라는 게 바로 밑에 제목에 나오죠. 바로 밑에 제목에. 제목에 이렇게 써 있잖아. 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의 인도. 물건의 종류가 특정물이야 그냥. 여러분이 그거는 비교하면 금방 알죠. 27페이지 맨 밑에 8번 제목을 봐봐. 7번 제목과 8번 제목에서 같은 문장을 전부 소고해봐. 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소고하면 되죠. 그럼 남는 게 뭐야?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냐 그거야. 그러니까 목적물에 따른 구별이야 이건. 알겠습니까? 같은 거 소고하면 차이 나는 게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옛날에 초창기에 강의할 때 양쪽을 소고하고 남는 차이점을 얘기해서 뭐에 따른 구별인가 말하라고 했더니 불의 인도에 따른 겁니다. 갑자기 이러더라고 누가. 불이래 불. 아 정말 짜증나더만 이거. 그때 교과서가 아마 불자 빼고 다 똑같은 것 같아. 특정물, 불특정물 이렇게 써가지고 다 소고하면 불만 남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답답한 학생이 있다고. 그것도 물론 소고하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야.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냐. 소고하고 나면. 알겠습니까?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지금. 양쪽을 소고하면 불만 남잖아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러면 선택채권은 뭘까? 그건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특정물 채권부터 공부합니다. 특정물 채권 공부하려면 특정이 뭔지 알아야 되고 특정물이 뭔지 알아야 되고 특정물 채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왜냐면 제목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특정물 하면
특정물, 불특정물을 왜 구별하는지. 오늘 나와준 작은 프린트에 보면 작은 프린트의 이 페이지를 봐. 이 작은 프린트를 왜 단면으로 작게 복사해서 나누어 줬을까?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예요. 이 프린트를 왜 단면으로 작게 복사해서 줬을까? 종이도 아까워 죽겠는데. 우선 특정물 하면 첫 번째 그 2페이지를 보면 특정물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특정물 고구마예요? 아니, 도구마야. 알겠습니까? 특정물 도구마. 그런데 그건 앞에서 배웠죠. 이번에 중요한 게 특정물이다라는 말의 실천적 의미 7가지. 이걸 외워야 되겠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왜 어렵냐 하면 특정물 비스무리한 단어 나오면 그냥 7가지가 쫙 나와야 된다고 그냥. 이거 특정물이다. 이런 말 나오면 7가지 쫙 떠오르면 답이 한 개밖에 안 보여 이상하게. 이게 말로는 7가지지만 동그라미 3번에 특정물 도구마가 있으니까 3개 더하면 10개 아니야 이거. 특정물의 실천적 의미. 알겠습니까? 그 7가지가 쫙 나와야 된다고. 친절하게 판례까지 찾아줬잖아, 판례까지. 이거 말고 특정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없어요. 특정물의 의의를 지금까지 배웠죠. 도구마하고. 부분적으로만. 특정물의 의의는 뭐라고? 이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7가지 하라는 거야. 7가지. 응? 내일은 시험 볼 거예요. 쪽지 시험을. 불시에 빈종이 나눠주고, 특정물 7가지. 도구마까지 10가지죠. 3개 더 하면. 4개니까. 못 쓰는 사람이 있죠. 못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들이 사망 유희를 보게 될 거예요. 이소룡에. 그걸 보다 원초적으로 표현해요? 반 죽을 거예요. 그냥 공포에 질린 사람 오지 말아요, 여기. 괜히. 죽어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노는 게 낫죠. 아니면 차라리 미리 죽던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미리 죽으면 되죠. 한 200번 쓰는 거야, 이거. 파다에 부러지도록. 그럼 자다가 막 헛소리 하는 거야, 이거. 7가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의 부모가 걱정할 거 아니에요. 얘 7가지가 뭐냐? 7대 불가사의냐? 뭐냐? 왜 이렇게 헛소리를 밤새도록 7가지 그러느냐? 그런 것도 겪어봐야 되죠. 이 다음에 합격했을 때 좋잖아. 나는 3주간 헛소리에 시달렸다. 특정물 7가지. 지독한 나날이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고생하고 붙은 것 같잖아, 일단. 특정물 7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특정물. 그 다음에 특정물 채권이 뭔가를 우리가 째려본다. 이거예요. 특정물 채권이 도대체 뭘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금 쉬었다 하기로 합시다.